판결의 효력. 관계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가가 거부 처분을 하였고 여관업자가 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다.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동안에 여관업자가 강구할 수 있는 구제 방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 행정청이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하시오. 단 개정법령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논의한다. 이야, 이게 설문 3개입니다. 설문 3개가 한 번에 좀 묶여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법률 유보 위반과 법률 우위 위반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 유보 위반은 법률상 요건 사실의 존재 X입니다. 법률상 요건 사실이 없는데 그러한 사유로 처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위반은 실제상 요건 사실의 존재 X. 방금도 존재라고 했나? 법률상 요건 사실의 근거 X. 실제상 요건 사실의 존재 X. 는 처분 사유 없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판례가. 이제 둘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률 우위 원칙 같은 경우에 위반되었을 때, 중간에 이제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부터 먼저 본다고 했고요. 그럼 개정된 법령의 근거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뭘 떠올려 보면 돼요? 건축 조례 개정됐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강화된 피난시설. 생각해 보면,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없고, 또한 객관적 범위도 같이 벗어나기 때문에 또한 기속력 위반이 없어서 재거부 처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같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시키게 되면 처분 시점에 없었던 거니까 법원이 판단을 내려보지 않은 부분이죠. 그간의 판결의 취지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따라서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도 A 사유를 근거로 거부를 했고 지금도 A 사유를 근거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법의 근거가 없었고 지금 법의 근거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유하고 지금 사유하고 재거부 처분 사유가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기사동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객관적 범위는 안 벗어나고 시간적 범위만 벗어난 그런 상황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동안 판결이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으로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그런데 그 재처분 의무는 뭐야? 30조 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재처분이 된 거야. 뭐라고요? 적법한 재처분. 적법한 재처분인데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아도 적법한 재처분 안 한 거고요. 재처분을 했는데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을 해도 역시 적법한 재처분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 처분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시를 한단 말이죠. 뭘 깰 수도 있고 뭘 깰 수도 있어? 재처분을 깨버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재처분이 있는데 적법한을 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기속력 위반. 적법한을 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34조 1항에 있는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뭘 한다고?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이와 같이 어떤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제도가 필요할 텐데 이행강제제도는 지금처럼 기관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행정청이 적법하게 하명으로 의무 부과를 했는데 사인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의무 불이행이 된 문제는 기관의 의무 불이행이든 사인의 의무 불이행이든지 간에 이행강제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강제제도. 그런데 이 이행강제제도에는 내용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직접강제제도와 간접강제제도가 있는 것도 역시 둘 다 매한가지입니다. 직접강제제도는 뭐예요? 그거는 동일상태 실현.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사인이 의무를 불이행했다. 철거 명령을 했는데 철거 의무를 불이행했다. 행정대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철거가 돼버리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안 냈다. 강제징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자기 지산을 팔아가 돈 없으면 자기 지산 팔아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건데 국가가 대신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주고 그 돈을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세금을 납부한 거랑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죠. 이런 게 바로 직접강제제도죠. 여기서 이제 기관의 의무 불이행, 재처분 의무 불이행이죠. 기속력으로 부과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뭐가 존재해요? 직접강제제도가 존재한다.
방금 산 쪽에서는 직접 강제도로 행정대집행 그리고 강제징수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요 직접 처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처분제도.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있죠. 그럼 이제 간접강제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간접강제도라는 것은 자진이행유도입니다. 자진이행유도. 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예, 직접강제는 집행력의 행사고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는 제재력의 행사입니다. 예, 이 간접강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뭐야? 반복부과가 됩니다. 반복부과가. 그래갖고 타인이 의무 불이행했을 때 반복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의무 불이행할 때도 반복부과를 합니다. 이 반복부과 뭐야?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하면서 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한다. 간접강제는 뭐라고요? 자진이행유도. 행정청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행정소송법 34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 제도예요. 이행강제금 제도. 그 이행강제금 제도로 간접강제에 관해서 논해보라고 한 거고, 이거 논할 때는 법전 피고 바르면 되고요. 34조. 그런데 뭐만큼은 빠뜨리지 마라. 법전에 안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게 바로 요건과 성격과 요건입니다. 간접강제제도 34조의 배상명령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배상명령인 것이 손해배상제도가 아니고 손해배상은 따로 국가배상 청구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심리적 압박수단이다. 심리적 압박수단이다 이겁니다. 심리적 압박수단. 금전을 무기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부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심리적 압박을 받겠죠. 심리적 압박수단이지 무엇이 아니다. 손해배상제도가 아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에서는 제처분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제처분을 전혀 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처분을 거부나 부작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처분.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 간접관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다시 거부처분 할 수 있는가? 방금 얘기했죠?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다시 재거부처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 근거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방금 얘기한 법률유보 위반, 이것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벗어나는데 객관적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법이 언제 개정된지를 한번 보세요.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데 얘가 아직까지 일단 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 판결이 언제 개정됐다? 법이 언제 개정됐다? 판결 확정 후에요. 판결 확정 후. 처분 이후에만 법령이 개정되면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일 텐데 굳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법이 개정됐다고 말한 이유는 그 뒤에 달라붙어있는 경과규정 때문에 그래요. 경과규정. 경과규정에 보게 되면은 종전법령을 적용시킨다라고 했는데 종전법령을 적용시키는 요건이 바로 뭐예요? 그때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도 그때 허가 신청 중이라면 그랬어요. 그런 말이에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거부처분 제거되죠. 그럼 뭐만 남아? 옛날에 허가 신청했던 이전에 신청만 남죠.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소송 도중에 판결 확정 전에 말이에요. 처분 이유는 맞지만 판결 확정 전에 관계법령 개정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땐 뭐가 있어? 그땐 아직 거부처분 제거당하지 않고 거부처분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신청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신청을 이미 거부처분이 가바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만 그래야만 신청이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경과규정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경과규정을 적용시킨다는 건 뭐예요? 종전법령, 국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령 개정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령 개정이 없으니까 얘는 기존 상태 그대로입니다. 기존 상태 그대로인데 또 그 사유 가지고 거부하게 되면 이건 뭐 대놓고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거부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완전히 찬물 끼얹어버리는 게 경과규정이고요. 찬물 끼얹는 요건 때문에 판결 확정 후에 법이 개정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 2층 건물 고도 제한된 대지상에 사유의 방법으로 3층 건물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자. 바로 북쪽 가옥 소유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여 건축 공사를 막고자 한다. 건축 허가가 나와서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서 항고송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현재 판결의 효력 중에 뭘 말하는 거야? 기속력. 기속력으로서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중에서 원상회복 의무. 그러니까 건축 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나왔어요. 잘못 나왔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집행정지 걸어놓으면 되는데 집행정지를 안 걸었다는 집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집행정지 걸면 더 이상의 공사는 못합니다. 멈춰야 되거든. 집행정지 뭐라고 했어요? 얼음. 멈춰야 됩니다. 집행정지 안 거니까 계속 건물이 올라갔을 것이고 결국 완공이 되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러면 어떨까?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내가 입증을 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럼 어때요? 형성력이 인정되죠. 형성력은 형성효와 소급효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형성효는 처분청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판결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 처분은 없어지는 게 형성효고 소급효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어지는 게 바로 소급효죠. 그래서 형성력이라는 것은 형성효와 소급효가 결합된 것이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면 처음부터 그 건축허가는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위법 건축물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잘못돼서 위법한 건축허가를 낸 거고 그래서 건물에 올라간 거니까 그에 따른 의무로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가 된다면 어떻게 돼? 또 행정청이 얘한테 철거명령 하겠죠. 철거명령하고 얘가 안 따르면 대집행 들어가겠죠. 그럼 행정청이 뭐예요? 철거명령하고 대집행하고 해가지고 알아서 부셔주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겨봐야 건물 부시는 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판결의 효력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취소 확정 판결에 인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이송조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송조치. 네, 거기서만 취소 확정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판례가 원칙적으로는 인정 안 한다. 네. 취소 무슨 소송이야? 원상회복 소송인데 원상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불과 효리상의 상 돼서 협의적이 깨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된지는 논의가 있었죠.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냐 해서 철거 소송을 제기한다면, 즉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철거가 가능해지면 협의적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처분의 취소를 가한 취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취소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건 뭐 대놓고 기판력이 미치냐라고 물어봤죠. 입법고시가 이렇게 쉽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입법고시에 아까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제가 보고 조금 감탄을 했던 것은 뭐냐면 위법 판단 기준 시의 문제가 이제 얘가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위시와 처분시 사이에 있어서 위법 판단 기준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저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실력에서. 이런 거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격을 하지.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저희 촉이 살아있기를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 되겠고, 기판력은 뭐였어요? 기판력은 동일소송물, 모성관계, 선결 문제. 이건 취소하고 국가배상은 당연히 서로의 소송물이 전혀 다르죠. 한 놈은 처분이 위법인지가 소송물이고 한 놈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니까 소송물이니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성관계 문제도 아니고 이건 선결 문제 논의였었죠. 선결 문제 어떻게 된다고요? 전수로서 취소이 인용 판결이 나오면 기판력이 후속 국가배상에 미치고 만약 기각 판결이 나오면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취소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이 더 엄격하고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좀 더 넓게 완화 인정된다. 그 다음 문제는 관할구청장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이 제기가 되었는데 법원이 인용 판결을 한 다음에 피고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바로 포기할 걸 왜, 그죠? 처음부터 청구 인락하지. 좀 더 나올 겁니다. 인락이 안 돼요, 원래 처음에. 해당 업주가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성을 제기한다면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동처분이 적법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이제 피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나왔죠.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굽니까? 행정청이죠, 행정청. 행정청의 무엇을? 얘는 그냥 행정기관일 뿐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률적 댕송으로서의 소송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사 능력이 인정돼야 되고 또한 이제 당사 적격이 인정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항고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누가 피고해야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 공법상 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행정청이 피고의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누구를 대신해서 행정청은 행정 주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고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기판력은 누구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 주체한테도, 그 행정청이 속한 단체한테도 당연히 미친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권리소송이 아니라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를 권리주체로 두지 않고 그냥 행위주체인 행정청으로 두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간단하죠. 그 다음 얘기는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거죠. 피고가 적법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전소가 인용됐을 때고,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는 전소가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죠. 그럼 지금 같은 게 뭐예요? 원고가 전소가 인용 판결이 나온 경우죠? 그러면 취소의 위법성 판단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고, 후소에서 소송 당사자인 피고 쪽에서는 그에 모순되는 주장으로 적법성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죠. 입법고시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를 착오로 지역가입자로 파악하여 보험여부가 처분을 하였고 이를 전액 납부를 하였다면 그 위법이죠. 이거 왜 위법이에요? 착오 그죠? 착오는 사실오인입니다. 사실오인은 법률 요건 부분에 있어서도 위법을 구성할 수 있고요. 법률 효과 부분에서도 재량의 하자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착오, 사실오인. 사실오인은 성문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불문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성문법 위반, 요건 위반입니다. 전액 납부를 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거 앞에서 여러 차례 했던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4대 보험 되면 당연히 직장에다가 보험료 부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직원하고 근로자하고 회사가 5대5 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역가입자를 또 부과하면 만약에 물론 이제 금액은 다릅니다. 똑같다고 치게 되면 얘는 지역가입자에서 100%, 저쪽에서 50%, 합의 150%, 1.5배 내게 되니까 50%만큼의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럴 때 그 부가처분의 취소 사유 존재할 때, 무효 사유 존재할 때 논해보시오. 그 다음에 재소기한은 준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에서 1, 2, 3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불가능력 발생한 2유형만 빼고 1, 3유형이고요. 여기가 딱 판결의 효력이죠. 그래갖고 1유형에 있어서는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원상회복 의무 X 기속력. 그 다음에 무효항해 소송 같은 경우 무효항해 판결 나오면 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 이거죠. 판결의 효력. 가오납부 금원반환은 이제 금원반환은 그만 내도 되죠. 그죠? 사생활의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 이거는 뭐냐면 아까 2003년도 사법시험 문제 있잖아요. 법률 요구 위반한 거, 경과 규정 적용시키는 거. 그 문제가 해경관부 쪽에 똑같이 출제가 된 건데, 그냥 얘네들은 이제 경찰 좀 등장시키려고 경찰서 잠깐 등장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보 공개로 아까는 건축 허가를 살짝 돌려놨습니다. 사생활의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온 거죠. 사생활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6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이제 거부처분 비공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서 취소를 얘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다. 똑같이, 건축하고 똑같이 거부처분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행정청의 판결을 취했다는 처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청구인이 강구할 수 있는 구제 방법, 간접관계 신청. 이거죠. 관계법령이 개정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까도 근거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법률요법 위반에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 어쨌든 법령 개정되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 벗어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유죠. 따라서 객관적 범위 벗어 안 나겠죠. 법률요법 위반. 이거는 법률상 요건사실의 근거 X 이 상황이지 실제상 요건사실의 존재 X 그 상황이 법률 우위 쪽이 아니다. 그럼 단 개정법령 시행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죠. 청구. 그게 바로 처분 신청이고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논의함. 위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법령이 개정된다. 그것은 판결 확정 전이라고 하게 되면 확정 안 되면 안 됩니다. 취소 판결 나와도 형성력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부처분 존재하니까 이 경과 규정 적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판결이룩 다 했습니다. 별거 없죠. 70년간 나온 문제가 이렇게 술술 풀리면
뭐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걱정을 해야 되죠. 오늘 입법고시 문제를 보면서 걱정이 밀려오죠. 70년간의 기출을 다 이렇게 순식간에 풀 수 있는데 안 풀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정법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경제학처럼 이렇게 이제 파고를 넘나드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붙임이 있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한 10분, 20분, 30분 이 문제를 함께 출제하지 않으면 출제할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낼 게 없어. 종국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의 종료. 이거는 2013년도죠. 왜 그런 거예요? 2013년도 3월 행정소송법 개정안 법무부 입법 예고. 거기서 특이할 점은 3가지였습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그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에 교수님들이 만드셔서 포함시켰던 시안에 있던 것 중에 법무부 새끼들이 함부로 지워낸 게 있어요. 새끼들 공부도 안 하고 막 지우죠. 왜 넣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바로 예방적 금지소송이 지워졌고, 그 다음에 무기평등을 위한, 무기대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지워졌고, 실무적으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소송상 화해제도가 지워졌습니다. 지우면 안 되는 것들이 막 지웠죠. 이제 그 중에 소송상 화해제도 때문에 13년도에 출제가 된 문제고요. 12년, 13년은 그 개정안에 완전 점철된 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서 소송이 끝나요? 판결이 나옴으로써 소송이 끝나겠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뭘 끝내는 거예요? 심급의 소송을 끝내는 겁니다. 심급의 재판을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결을 가지고 종국 판결은 뭐야?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 근데 같은 심급 내 중간에 나오는 판결도 있죠. 그런 건 중간 판결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 그러면 종국 판결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국 판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가 있고,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소멸은 원고나 피고가 죽어버리면 소송 끝난다. 원고가 죽어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죠?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 있으면 안 끝나요. 피고가 죽으면 끝납니까? 민사에서는 피고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안 끝나죠? 우리는 피고 어떻게 죽어요? 행정청이 소멸돼 버려요. 행정청이 조직법상 없어져 버릴 수 있죠. 없어져 버리는 경우에도 어때? 행정소송법 13조 2항. 행정청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원래 행정청이 누군데? 행정주체자잖아요. 국가나 공공단체, 얘네들이 전면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안 끝나. 그 다음 이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멸입니다. 행위에 의한 종료입니다.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는 누가 당사자예요? 원고하고 피고가 있겠죠. 원고가 하는 짓이 있고 피고가 하는 짓이 있고 원피고가 동시에 같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종류는 취하, 포기, 인락, 화해입니다. 소위 취하, 이건 원고가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 이것도 원고가 하는 짓이에요. 청구의 인락, 이건 피고가 하는 행위고요. 소송상 화해, 이건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하는 짓입니다. 첫 번째, 소위 취하. 소위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죠. 소송을 철회하면은 각하됩니다. 각하된 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요. 청구의 포기, 원고가 내가 졌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기각 판결이 나온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피고가 청구의 인락 받아줄게 하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온 거하고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송상 화해, 일부 서로 양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부 인용이 나온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의 개시와 소의 종료, 소송물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처분권주의에 따르게 되면 소송 당사자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인정이 된다. 행정소송에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가? 그렇다. 그럼 행정소송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취하, 포기, 인락, 화해 인정되는 거 아닌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공정력. 두 번째는요, 기속행위. 세 번째는요, 제3자. 3개입니다. 3개를 우리가 믹싱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합을 해봅시다. 뭐가 있다고요? 공정력. 행정소송에는 그 소외 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정력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속행위. 공포관계에서는
사전에 조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가 아니에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서 민사소송에서 어때요? 내가 쟤한테 1억을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야, 됐어 안 받아 넘어가. 그래야 청구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어때? 그냥 지가 자기 이익 포기하는 건 돼요. 그쵸? 상대방 쪽에서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귀찮아가지고 1억 주고 보니까 됐어 줄게 청구 있나? 하면 어때요? 내가 준다는 건데 그쵸?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그리고 행정소송 자체에도 전부 다 공익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진실을 발견시키고 정의를 실현시켜야 될 필요성이 민사소송과 비교해서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을 온전히 당사자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정력 기속행위 제3자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는 민사소송과 똑같이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왜 인정되냐? 소를 취하면 원래 처분이 있었죠? 걷다 소송 제기했죠? 이거 각하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처분 그대로 남죠.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처분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처분에 터치를 가는 게 없습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쪽에 있어의 청구의 인락이나 아니면 서로의 소송상 화해는 그 처분의 효력을 전부 제거하거나 또는 처분의 효력을 일부 제거하게 됩니다. 공정력에 영향을 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락과 화해 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처분은 무엇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기속일 수도 있고 재량일 수도 있죠.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 엄연히 처분이 적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청구 인락 위법 인정 그런다고 해서 그 처분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속행위에서는 어떤 인락과 뭐가 인정될 수 없어? 화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량은 또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재량은 행정적 처분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얘가 인락해갖고 처분을 제거하게 되면 그냥 얘가 재량권 행사하면서 안 했던 거야.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은 인정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단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나오고 나서 처분과 관련된 어떤 제3자의 이해관계를 맺어버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재량권 행사의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취급해가지고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변수는 3개입니다. 공정력, 기속행위 재량이니 제3자 이해관계 있냐 없냐 유무. 그 다음 무양해수입니다. 무양해수 가게 되면 앞에 했던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구마구 넘어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또 나왔죠. 분수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관내 아파트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부과금, 과징금, 보험료 계속 나오죠. 헌법재판소가 근거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취할 수 있는 소송수사는 1, 2, 3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2유형,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게 되면 3유형, 거기 3유형 쪽에 무효항해성이 포함되죠. 그래서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헌재는 뭐라고 했어요? 헌재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이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법적 안정성보다 더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대성의 요건만 갖추면 무효로 봐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법률유보 위반으로 내용상 하자 문제이므로 내용상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헌재 식구를 치게 되면 무효가 돼버린다 이거죠. 무효가 돼버린다. 돌려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 무효항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물론 모두 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가능하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니까 무효항해소는 안 받아주겠다. 이거는 처분의 효력 전부를 확인하는 확인소송에 불과하다 이렇게 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무효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원상의 고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처분의 효력 전부 또는 그 권리관계의 권리 전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단순한 확인소송이 아니라 그건 이행성에 준하는 행위다. 준하는 소송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35조에 확인을 받을 이익 안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지 여부에 대한 2008년도 하소로 인정받은 사건 판례. 그 부분이 무효항소는 핵심이고 두 번째 유흥주점업자 몰래 영업관리를 맡은 자가 뭔가 좀 어색하다. 그죠?
영업관리를 맡은 자가 인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무효항해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지금 여기서 영업관리만 맡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양수 계약이 유효하게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양도계약 체결 X. 양도계약 체결 사법관계에 있어서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단지 잠시 맡아주고 있었다. 가게를 맡아주고 있었을 뿐인데 친구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서랍을 뒤져가지고 인감하고 다 뒤져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친구 이름 쓰고 친구는 누구예요? 양도인, 그다음 본인은 양수인 이렇게 해갖고 사무소 위조하고 이걸 가지고 가갖고 관할관청에다가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했다 그거죠. 그런데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조된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수리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요? 이 지휘승계 신고 무엇인가? 수리를 위한 신고라고 했죠. 그것은 이것이 신고 영업이든 허가 영업이든 불문하고 지금은 허가 영업입니다. 그런데 신고 영업, 허가 영업 불문하고 어쨌든 그 지휘승계 신고의 요건에는 뭐가 포함돼요?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됨으로 뭐다? 수리를 위한 신고다. 수리를 위한 신고면 그에 대한 수리가 처분이 맞겠고요. 그게 대상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휘승계 신고를 누가 합니까? 지휘승계 신고를 양수인 쪽에서 하죠. 그러면 그 수리 처분의 상대방은 누가 된다? 양수인이 된다는 거야, 양수인. 거기다가 지금 뭐야 내 도장 뺏겼어. 왜 이래?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누굽니까? 양도인 쪽이다 이거죠. 그럼 양도인은 외형상 처분의 제3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3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무효하게 소송 제기하죠? 신고 요건으로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없으면 이게 무효면 말이죠. 그에 대한 수리 처분도 무효예요. 양도계약 체결이 무효면 이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 처분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한 소송 제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요 소재를 잘 끌어들이신 거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공법관계에서 지휘승계 신고를 하거든요.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공법관계에 지휘승계 신고를 해요. 이랬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무슨 주장을 해야 돼, 양도인은? 얘가 지금 제출한 그 양도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를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법관계에서 그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게 없었다, 무효라는 걸 확인받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뭘로 제기해야 돼?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왜 그렇다? 굳이 거쳐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법원은 그 처분의 요건이, 수리처분의 요건이 되고 있는 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수소 안 거치고 바로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무효하게 소송에서 제3자 소송의 문제가 출제된 것이 이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2009년도 문제잖아요. 맞죠?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즉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라고 볼 때까지만 해도 확인의 이익을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인류형의 문제만 출제를 해왔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만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법률상 보호이익만 무효하게 소송에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이익과 관련된 제3자 소송의 문제를 구성하신 겁니다. 무효하게 소송에서 최초 제3자 소송 출제되는 상황이다. 지금 어때요?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으니까 법률상 보호이익만 인정이 되면 되겠죠? 이거 무슨 소송입니까?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이다.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한 명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둘 다 영업권 인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경원 관계에 있는 처분의 제3자, 양도인은 외형상 수리처분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얘는 실질상 상대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작용법 문제까지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볼까요? 작용법에 보게 되면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받듭니다. 행정절차법 21조의 사전통지 및 22조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제 의견 청취의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고 사전 통지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유는 의견 청취까지 가려면 무조건 사전 통지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 통지로 질문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당사자 등에게 하게 되어 있고요. 당사자는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등이라는 것은 신청 또는 처분, 행정처의 직권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자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는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처분의 상대방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양도인요. 양도인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거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면서 나한테 사전 통지한 적 없고 나한테 의견 들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리 처분은 절차의 하자가 인정됩니다. 위법입니다. 주장을 한다. 먹힌다 안 먹힌다. 제3자잖아요? 근데 먹힌다. 왜 먹힌다? 얘는 수리 처분에 의해서 영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다라고 판시해버렸습니다. 판례가 뭐라고요?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요. 영업자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경원관계에 접근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논리는 하나의 논리인데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건 맞긴 한데 얘는 판례가 아예 처분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해버렸다. 이유는 얘는 영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렇게 접근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용법과 징송법의 경계를 넘나들으셔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 문제. 관할 행정처이 같은 노선에 비해서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내어준 경우에 해당 노선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 앞에 취소해서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이게 왜 무효항소이죠?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2009년도죠. 2009년도죠. 특히 원고적 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8년도 전까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무효확인 판결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전까지 무효확인 속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취소가 무효확인송을 따로따로 각각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2008년도 이후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에 있어서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과 그 다음에 35조에 있어서 확인을 할 법률상 이익은 결국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똑같아진 후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화했죠. 뭐라고요? 취소? 무효항소? 그렇게 안 물어보고 행정소송? 항고소송?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검토해야 돼요? 12조 1문 툭 법률상 보호이익 익설 35조 툭 법률상 보호이익 익설 그래서 수령, 공권 수령 시키고 같이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뿐 취소의 원고적 교에서 얘기했던 대로 얘는 뭐가 됩니까? 경업자 수음이죠. 기존 업자가 신규업자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 가능성 특허이기 때문에 그 영업상 이익의 권리 침해가 맞다. 따라서 원고적 인정된다. 그것은 무효항소도 똑같다. 관할행정처이 같은 노선에 대해서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시외버스 운송사면을 내어줬고 동쪽의 위협 사유가 발견되어 법원이 행정소송을 인용하고 취소 판결하고자 하나 이미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운송사업자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소 판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또 왜 무효항소송이에요? 취소를 제기했다고 안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했거든요. 행정소송을. 물론 앞에 법원의 판결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건 사정 판결에 대한 논점입니다. 사정 판결에 대한 논점인데 지금 소송이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항고소 맞고요. 사기 처분에 대한 문제니까 부작용 발송 아니고요. 취소가 무효항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판례 뭐라고 본다? 정치식의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타당하죠. 법원이 무효인 처분에 대해 사정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서 권리권리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문제의 단서대로 취소합니다. 취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의 논점을 벗어나버리게 되죠.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 제기가 가능했었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점으로 다시 인입돼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뭐가 가능하다? 지금의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를 해 소변경이 가능하겠지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 제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소변경이 되면 어디로 넘어가요? 구소는 무효확인 소송이고 신소는 취소이고 취소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원래 그대로 사정 판결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정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굳이 번거롭게 뭘 또 소변경까지 한다? 지금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 사정 판결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시장은 아무런 사용 번호 없이 시청 민원실 주장 부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얘는요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죠. 이제 계속 돌고 돌죠. 유효토지는요 얘는 사용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럼 행정 목적도 없는 거고요. 얘는 일반 재산이 되겠죠. 건축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가 처분을 했다. 뭐냐 넌 또 뭐예요? 변상금이네요. 그쵸? 이제 뭐 파견 나죠. 부과금 하나 있었고 부담금 하나 있었고 과징금 하나 있었고 보험료 하나 있었고 변상금 하나 있고요. 이게 5개가 바로 뭐다?
화원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 변상금 했는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100분의 120, 20 부분은 바로 공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변상금부가 된다라고 했죠. 변상금부가 처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분이 된다. 네, 동부가 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변상을 돌려받고자 한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엔 지금 취소사유, 무효사유 아무런 단서가 없죠. 단서가 없고 왜 위법인지도 안 나와 있죠. 그러면 1, 2, 3, 6 다 논의하셔야 되겠죠. 3유형 부분이 바로 무효항의 수소입니다. 3유형. 예, 지금은 뭐가 인정된다? 예, 여기서 뭐 확인이 인정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대놓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미 납부를 한 경우 야 지겨워 죽겠죠? 과징금. 권한없는 행정청 행위이거나 무효사유. 여기 있죠? 무효하겠어. 처분의 유지 시 없이 부과처분 절차하자. 요건 취소사유죠.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불가증력 여부에 대한 단서 없고요. 그러면 여기도 1, 2, 3, 6 다 등장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 중에 뭐 권한 없는 자행이 주체하자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무효하기 수송 선택적 청구된다. 무효하기 판결 확정되면 원상회복 의무 인정된다. 관할 시장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설의 필요 및 다른 입지에 곤란성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설 설치를 위해 개발 행령을 내어줬다. 개발 행령을 내줬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언제나 뭐 반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뭐 재량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뭐 이 동네 폐기물도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데 다른 데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다가 몰아박았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도닥여주기 위해서 부관을 하나 붙이네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 허가를 취소할게. 그럴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철회권 유보, 기타 부관을 붙여놨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해 주민들이 허가 취소, 약속한 대로 허가 취소하시죠? 라고 취소 처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건 뭐죠? 대상절벽에서 나왔던 얘기여서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입니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은 법규상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 제재처분과 거부처분은 사유형만 존재하고 취소처분은 이사유형의 요구성 전반에 걸쳐 있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취소처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몇 유형입니까?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 이런 게 아니죠. 자기한테 나온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나온 수익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유형 문제입니다. 사유형. 이를 거부했다. 거부처분 취소 제기하면 이제 제3자 요구성이 되고요. 예,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행정소송에서 실현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중동고충국 이렇게 가야 되겠죠. 중동고충국 가가지고 물론 철회권 유보가 있기 때문에 철회권 유보를 근거로 해서 신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간다는 거야?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 철회권 유보가 있고 그 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권 유보에다 철회 처분할 거라고 믿음이 독실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70점 이유가 뭐냐면 판례에 따르면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행정청이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철회 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회권 유보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끌어내버리게 되면 이건 70점짜리입니다. 뭐예요? 새만금, 심재륜, 고검장 사건처럼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중학교 나온 거 아닌가라는 무리한 논리 연결. 그럴 때 이제 뭐예요? 대학교 졸업장 가져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라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요걸로 바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중동고충국 들어가셔가지고 중동고충국 재량의 영으로 수축을 시켜버리시는 게 왜? 철회 처분은 재량이니까. 재량의 영으로 수축시켜버리게 되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산상부 장관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자부 장관이죠. 산자부 장관이 산업통상자부 장관. 신청지역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A시를 중저주민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으로 선정한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A시 주민 및 B군 주민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A시와 B군은 20km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 원고적격에서 했던 얘기죠. 그것도 문제가 행정소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효항소송을 포함해서 논의한 것 뿐이고요. 결국은 뭐만 추가되는 거야? 앞에 원고적격 얘기한 거랑 내용은 똑같고, 예, 35조가, 예, 더 이상은 즉시 확정 이익설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12조 1문 취소의 원고적격을 수렴시키고 치고 나가는 방식이죠. 네, 인민소송이고요. 인민소송이고요. 네, 다만 이 문제의 원고적격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시게 되면은, 예, 얘네들은 둘 다 A씨가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거에 반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A씨 주민은 자기적 반대요, B군 주민은 자기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폐촉법에는 유치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A씨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법, 즉 절차법규까지 넘어가지 않고 근거법규를 가지고 바로 원고적격을 목적론적 해석만 해가지고 바로 끌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고, B군 주민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건데, 예, B군 주민이 20km 이격돼 있기 때문에 대상적 밖에 거주하고 있겠죠. 예, 대현입 이겁니다. 대현입. 예, 대상적 바뀌고요. 현실 일시. 여기서 만약에 현실 회사가 직장이 어디에 있다면 A씨 안에 있다라고, 대상적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B군 주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거리가 꽤나 멀기 때문에 입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대상적 내에서 향유하고 있는 경우,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의를 그대로 무효항소에도 끌어다가 작성을 하시면 충분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